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상담소 이설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소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게을러서 이런 안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명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설명회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보다 뭐를 먼저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내신을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역량, 그죠? 지금 이제 설명회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고3 손 들어보세요. 제일 많네. 고2, 고1. 고2, 고1, 고3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케이스는 이제 고3인 경우고, 고1, 고2는 이제 이런 말이가 있죠. 미리 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근데 고1, 고2한테 미리 알아둔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주지 못한다.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바뀌려고 하니까. 고3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의되는 게 그런 거죠. 원래 우리 그 마인드 속에서는 입시라고 하면 수능 시험으로 성적수는 쭉 줄 서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는 다름없거든요.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데, 옛날에 우리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옛날에 그 학력고사 고전 시절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점수 순서대로 줄 서서 들어가셨어요? 얘기를 안 하시네? 원래 이 점수를 할 게 없대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점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올까요? 원하지 않는 만큼 나올까요? 원하지 않는 만큼 나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점수로 줄을 쓴다? 점수로 줄을 쓴다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현실하고 타협하는 건데, 실제로 타협하니까 타협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대학 못 다니겠어. 이런 케이스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략 재수생이 한 12만 명 정도 나옵니다. 10에서 많을 때 15만 명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가급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입시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애들 불쌍하죠. 애들이 피폐해지는 거 불쌍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으면 그 애들을 보시면서 피폐해지시는 자신은 어떻습니까? 네? 불쌍해요?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덜 불쌍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정보를 수집한다, 설명에 돌아다닌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을 고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뭐를 하는 게 더 좋죠? 혹시 꽐라 MS가 하는 거라고 보세요? 쇼핑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뭔가 허망한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래도 입시 비슷한 것도 알고 가시는 게 좋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드려서 주시기보다는 이제 정시 쪽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거고, 어떤 면에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정시는 줄 서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 서서 못 갑니다. 정시 때는 제가 밴드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스나이핑 얘기 들은 적 있죠. 스나이핑이 뭔지 아세요? 대도하는 점수로 그냥 쓸러가지고 그냥 확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스나이핑이 잘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어디냐면 상위권 대학 상위권 인기학과, 그러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진짜 대도하는 수능 점수를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도하는 수능 점수를 그런 경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자, 입시는 어떤 거냐면 경쟁입니다. 경쟁인데, 경쟁은 나만의 경쟁이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죠? 남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부는 누가 결정해 줄까요? 나의 실력이 결정해 줄까요? 남의 심리가 결정해 줄까요? 남의 심리. 그러니까 정시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어떤 기대했던 저하고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시는 좀 패턴이 좀 다르죠? 좋은 게 뭐예요?
점수가 없으니까 학생 종합 점수 없잖아요. 교과는 점수가 좀 의미가 있는데 교과도 또 웃겨요. 교과도 인기학과가 경쟁률이 높을까요? 비인기학과가 경쟁률이 높을까요? 비인기학과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심리예요. 그럼 우리 어디를 치는 거죠?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정신은 저희 멀리 있으니까 수시 때 용기를 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거야 애책이지 내 책임이에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이제 우리의 이제 주포가 누구냐면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입시랑 관련해가지고 보통 아직도 수시 쪽을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힘에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고등학교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도 아주 이건 지금 원시적인 상황인데도 아메바 수준의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수능 성적을 몰래 담아. 이거 제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뭐냐면 대학에 의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저거 했다 하는 그 음모론들이 팽배했는데 그 음모론들이 퍼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음모론이 퍼질수록 많은 뭐를 가져주시면 용기를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설명에는 대학이 추천하는 설명이 제일 좋아요. 학원 설명은 다 보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러셀 평가연구소 러셀이라고 하면 땡땡 입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주 예전에 저랑 같이 일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탑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박원규 선생님하고 이상원 선생님 두 분께서 수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뭐라 그래야지 재밌게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규 선생님하고 이상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좀 유머가 없습니다. 서로 또 그런 사이, 굉장히 진지한 사이라서요. 유머는 없고요. 사실 이제 설명에만 집중하시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집중하거든요.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때, 저 수업을 들으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집중합니다. 재미없어도 듣거든요. 저 수업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유용하지 않다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물론 착한 입시 상담소에 관심을 두고 또 저희의 설명에 또 이제 참석하시게 되었지만 저희 설명회가 드리는 예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시에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셨으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97년도에 학원계에 입문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의 입시에 대한 그게 쭉 있었고 한 번도 다른 쪽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논술의 시대, 그리고 지금 학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입시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해요. 그리고 이석 선생님께서 입시는 실력대로 되지 않고 요행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던 게 정시의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도 지난해 입시에서도 가군의 홍익대 법대는 예비번호 89번 학생이 붙었습니다. 가군의 서강대 경영은 예비번호 65번 학생도 합격의 운을 받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현실이 존재하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보면 정시는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그 문이 좁다라는 의미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박원규고 우리 이상훈 부원장님을 소개할 텐데 한마디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진행하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팟캐스트에 몇 번 게스트로 초청이 됐었고요. 마이크가 조금 작네요.
그리고 말씀을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입시를 좀 진지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성향이. 저는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재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올해 입시는 최선을 다해봐야 내년 입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시도 그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좀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설명회 저희가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진행하면서 또 상세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봉투를 이제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드린 봉투를 열어주시면 거기 보시는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장짜리인데요. 지리응답 코너 사전 질문지라는 한 장이 있고 저희가 펜을 넣어드렸을 겁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저희 연구원에게 펜을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수업이 되고 흥미가 더 있게 되는데요. 당장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3학생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실수록 구체적인 답이 나갈 가능성도 있고 너무 개별적이라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적어주시면 지금 이제 조금씩 적어가시다가 일부가 끝나면 저희가 걷겠습니다. 걷어서 질문을 보고 저희가 분류해서 여기에서 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걸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땀이 나실 것 같은데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대치동에 저희 연구소가 있고 상담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세 분을 그냥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저희 연구원님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를 상세한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지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저희 자료집이 또 있습니다. 두툼한 자료집이 있어요. 아마 지난해가 올해 기준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은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 일정도 보셔야 되고 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중복 일정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추합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시 추합이 있긴 하지만 수시에서는 논술 추합이 좀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추합은 꽤 있습니다. 숙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학생부 종합으로 예비번 50번 학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논술의 추합과 학종의 추합이 좀 달라졌어요.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착한 입시 상담의 특징이 바로 틈새 전략이기도 하고 허점을 짚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일부에서 모의 평가를 봤는데 2학년 아이들도 봤거든요. 상당히 잘 보낸 일이 많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역 아이들, 고3 아이들은 망한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 집단의 변화라든가 출제 변화 있는데 그 얘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입시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저희가 이제 도표로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대학에 한정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대학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수시 전략의 필수와 변수라고 해서 꼭 챙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늘 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크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사실은 3번은 저희가 필수 변수의 그 코너가 아니라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은 아이들의 케이스를 소개할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아이, 또 부원장님이 담당했던 아이들인데 저희에게 학생부를 진단받고 오는 이유는 이 학생부를 어디까지 갈 수 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나 이런 걸 묻고 저희가 진단해 줍니다. 답을 해주면 꼭 아이들이 자소서 시즌이 되면 저희에게 찾아와서 자소서도 맡겨요. 왜냐하면 학생부를 잘 분석해주고 저희를 파악했다, 자기를 파악했다는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1단계에 통과하거나 그러면 또는 1단계 통과하기 전에 면접이 있으면 또 면접을 하러 저희가 찾아와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소개한 아이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학교 생활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6개월 입시선상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고3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이렇게 성장했겠구나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죠. 심층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사례를 한 4가지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지금 보통 설명에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설명에는 좀 상세하게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들에게도 개인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면서 또 촬영하다가 촬영하니까 촬영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출을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내 아이의 어레인지 어디까지 쓸 수 있겠구나. 깜깜이 혹은 추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아이가 여기까지 쓴다면 내 아이도 도전해 봐야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고요.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를 자료집과 함께 좀 볼 텐데요. 자료집, 두꺼운 자료집에 나온 부분에서 앞쪽에 있습니다. 8쪽, 9쪽, 6쪽을 보시다 6, 7쪽을 이렇게 나란히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자료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당장 첫째 아이면 내 아이가 이제 첫 수험생이 되는 셈이고, 부모님도 사실 첫 수험생이죠. 똑같이 떨리실 건데, 그 전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모르실 것 같아서 히스토리를 참고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를 추정해 보시다 이런 겁니다. 그 표를 보시면 6쪽에 좌측에 보면 쭉 연도별로 학생들의 그 국어 수학의 성적 원점수 컷이 나와 있습니다. 40분은 아시겠지만 등급이라는 건 상대평가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4%, 7% 이렇게 자르는데 그 자르는 부분 점수를 보시면 점수가 많이 내려앉았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일 거고요. 점수가 좀 올라갔구나 하면 쉬운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근하게 저희 표에 국어를 보고 먼저 얘기할까요? 만점 1등급 그 라인을 쭉 해서 맨 끝으로 오시면 18학년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입니다. 의 표준점수 만점은 134점이었고 6월 모평의 표점 만점 140점으로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평균이 낮고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보면 작년에 1등급 컷은 94점이었는데 이번 6평의 1등급 컷은 91점으로 3점짜리 하나를 더 틀린 겁니다. 아이들이. 자, 그리고 그거에 아래로 점점 내려가시면 비교해 보시면 각 급간의 점수차, 원 점수차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멀어져 있죠. 이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그렇습니다. 애들이 폭삭 망했습니다. 아주 폭삭 망해서 의욕을 상실할 때 꽤 많을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은 멘탈 붕괴하면서 논술로 접어드는데 학종으로 간 아이들조차도 논술로 접어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논술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이석 선생님 논술 전문가이긴 하니까 논술에 대한 걸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냉정히 결정하시기 바란다. 이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충격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시험이 어려워졌다는데 저희 연구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점수 6점, 2점 떨어진 게 아니라 극간 점수조차 다 떨어졌다는 얘기. 재수생들도 포함된 이 시험에서 이렇게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 변별력이 크다 작다. 큰 시험이 됐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변별력이 생기겠죠. 물론 잘하는 애들은 이 시험에도 만점이 있습니다. 이번 6평에 만점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재수한 아이들 또 미리 수능 준비한 특정 지역 교육특보의 아이들 등등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재학생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극간의 점수 차가 보통은 4, 5점이거든요. 1등급, 2등급 쭉 보시면 4, 5점입니다. 5, 6점이거나. 근데 이번에는 6, 7점, 8점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어려운 문항이 하나, 두 개가 더 늘었다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보통 6평이 어렵고요. 3개년 보면 9평이 조금 쉬워지다가 약간 6평보다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이 있었거든요. 평가원들이 나름 난이도 조절하는 건데
이번에는 더 떨어졌고 교과 점수가 더 벌어졌어요. 이 말은 어려운 문항이 전 영역에서 한두 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떨어졌다고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원점수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상 대비나 저는 어려운 수능, 불수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6평을 통해서 그 조짐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수능 보고 와서 엄마 나 망했어 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라 라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평에 대한 의미는 그 우측에 또 하나 7쪽에 우측에 영어의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등급이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인데 목표를 쉽게 도달할 것 같지만 난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50점 넘은 아이들이 이번 6월 평가원에서 4.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등급 해당하는 인원과 거의 똑같습니다. 영어도 어려워졌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충격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재수반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유난솔이라는 아이가 지금 서울대 중문과에 정시로 갔거든요. 최초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6평에서 좌절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9평이 제 진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라고 해서 9평의 목표를 두고 공부했습니다. 6평을 짧게 생각하지 말고 9평까지는 한번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수능은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다는 시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의 쉬운 난문제 틀린 경우는 취약점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험을 통해 틀린 건 진짜 자기의 틀린 취약한 부족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반성하고 다시 보완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신유형이 한두 개가 꼭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유형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도 괜찮아요. 그럼 수능에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전 써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년 그래왔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유형이구나. 그런 유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수능은요. 20여 년의 역사가 되잖아요. 유형 학습이 가능한 시험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유형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최고 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으니까 유형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의평가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위치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위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얘기는 15쪽, 14쪽과 15쪽, 15쪽을 보시면 15쪽부터 위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에 위치 얘기가 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국어, 수학, 탐구에 100분위 혹은 표준점수의 합이 나올 겁니다. 그 위치를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15쪽에 나와 있는 문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과의 이 점수는 고3 현재 6월 평가원 본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시고 표준 점수를 합산하면 이와 같이 그 점수의 합산에 따라서 학생의 지원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슬라이드에도 바로 학생의 인문계, 자연계 위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대로 보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4%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위가 96 정도의 위치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학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실제로 지난해 건국대 산업공과 초합한 아이의 100분위가 96이었습니다. 상위 4%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상당히 빡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현재 100분위가 80,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위 20% 정도 된다. 그러면 인서울권으로 돼 있는데 요걸 좀 워낙 극락이 심하니까 여기에 가까운 단국대학교 몽골학과에가 백분위 80으로 예비고로 17번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이가 문과인데 백분위 80이다 그러면 단국대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과는 상위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의대 있다 하더라도 충남대 토목공학과,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애들이 줄여서 뭐라고 하죠? 직어국 합니다. 직어국에 토목이면 인기가 좀 낮은 쪽이죠. 그 정도에 합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대랑 모델 가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가? 거기에도 있지만 1%,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에 조금 낮아서 98% 내외가 되는데요. 상당히 빽빽합니다. 제가 건국대가 96.100%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성대, 한양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100분이 99.56 정도 컴퓨터 공학과를 갑니다. 그러면 가군의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이 나군의 이제 연대를 쓰겠죠. 연대 화생공이 되려면 그 점수로 가지고 추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대 화생공은 추가 합격이 31번 학생이 붙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100분은 99.56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시라고 하는 게 상위로 갈수록 상당히 어렵고 치열하다. 시험 자체는 나름 공정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시분이 이 정도 제가 이지경이라고 하겠죠. 주로 사태에 가깝게 굉장히 치열해졌다라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내 아이가 한두 문제 맞으면 100분위가 휙휙 올라가는 게 사실이다. 시험이 쉬워졌고 문제가 16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두 문제면 대학이 달라지는 사실인데 한두 문제가 안 될 경우는 이렇게 대학의 극강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고민을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쪽과 16쪽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여기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슬라이드죠. 네. 그리고 역시 여기에 이 서열이 거의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틈새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요행이고 운이고요. 사실상 이 서열이 거의 그대로 굳어져 있다. 이게 기성세대 전후기 대학 있을 때보다 더 견고해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문과 학생들은 학교 선호도가 높습니다. 학과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라도 씁니다. 연대 신학과가 지난해 100분이 99 정도 되면 붙었습니다. 이과 정도는 카이스트를 최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과 학생들은 학과 충성도가 더 높습니다. 로열티를 학과에 두고 화학이면 화학이지 그 아이한테 생명을 얘기하면 무척 불쾌합니다. 그래서 원서 쓸 때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고려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원서를 상의할 때 상처받지 않게 잘 설득해 가면서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이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원서 쓰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대 쪽입니다. 의대가 서울대와 연대의대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지방대 의대, 부산에 고신대 의대가 있습니다. 이 고신대 의대는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도 많이 씁니다. 서울 아이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또 학교에 전남대라든가 조선대는 지역의대 전형이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요 대학 아래 어렌지 쪽에 조선대가 요즘에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6번의 기회를 주다 보니까 카드를 버리고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험이 많이 도는 학교는 어디가 될까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학교가 되고 저 상위 대학은 예비번호 1번이어도 합격을 잠깐 못하겠죠. 네. 자, 이런 구도, 입시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위치, 그러니까 3, 4월에서의 위치를 보고 저걸 보면 좀 깜빡하시죠? 저 배치표 보니까 아까 직접 배치표 좀 깜빡하실 겁니다. 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3, 4월에는 그냥 재학생애들 30만 명이 있지만 이제 6평은 재수생애들 들어오니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내 아이의 위치를 냉정히 판단하라 이거고요. 자, 요 표는 뭐냐면 입시지형 두 번째로 요거는 대학이 어떻게 뽑는가 이런 거, 대학이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기실에서 이석 선생님하고 이명박 정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명박 얘기를 굳이 꺼냈느냐 하면 전기 후기로 고등학교 입학을 나눠놨죠. 소위 특목고 자사고를 대부분 물렸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대체로
부모님들은 분위기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죠. 동료 효과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재 우수한 아이들이 다 특목고로 갔습니다. 여기도 특목고 어머니가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슬럼화가 되기 시작해서 일부 상위권 빼고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잡니다. 앞자리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다 아이들이 잡니다. 충격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라고 아시죠? 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합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사정을 뽑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명칭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형으로 뽑았는데, 만약에 종합전형이 아니라 저게 입학사정관이다 그러면 더 들끓었을 텐데, 지금은 명칭도 바뀌고 말 그대로 학교생활 충실자를 뽑겠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과정을. 대학은 그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이니까 주로 특기를 많이 봤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학교생활을 보라라고 하니까 대학이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나라의 선진국 중에서 교육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교육제도도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과 정부의 개입이 낳은 부작용.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특목고 부모님들은 내가 그 학교에 프로그램 좋아서 보냈는데 왜 일반고 부대하는가? 라고 역차별이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일반고 부모님들, 미리 일반고 보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고도 요즘 많이 나아졌다더라, 자율공립고도 괜찮다더라, 지역 자사고도 괜찮다더라 해서 보내실 분들은 바로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는 더디게 발전합니다. 제도가 빠르고 학교가 제일 늦게 더디고, 또 교사분들은 소신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신데 조금 더디게 바뀌는 보수적인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입학선정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재는 자기주도적이고 문제 해결 잘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양을 갖고 있는, 그리고 게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도 겸비한 학생을 뽑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종합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전에 전공대학생이 좀 보였던 게 논술이고 이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45% 15%는 어떤 대학이 그런 것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또 저희가 아침에 와서 잘린 부분을 어떻게 살려고 했으나 참고해서 보시면 다 아시죠? 안대는 어딘지 아시겠죠? 희대 아시죠? 이 대학을 중심으로 저희가 인원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사실 교과라고 뽑던 시대가 있었으나 너무 거품을 주는 바람에, 퍼주기 점수 바람에 대학이 이 전형을 싫어합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한양대학교가 올해 인원을 줄였습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6회 지원에 의한 연쇄이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좋은 애들이 한양대를 쓰고 그 다음에 위 대학을 쭉 쓰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을 쓰면서 중복 합격에 의한 연쇄이동,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한 충속도가 떨어진다는 것들이 여러모로 작용하지 않았나로 저희 생각하고, 요 전형의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전형에. 그러면 대부분 6종을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6논술이 아니라 지금 6종 시대가 되어서 이 구도 안에서 보면 적어도 6개 혹은 3개, 4개,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아이는 적어도 2개 이상은 중복 합격한 아이인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안에서도 상당한 연쇄 이동이 일어나겠구나. 아까 제가 숙대 경영이 그런 이유인 겁니다. 논술 전형은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선발을 6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과거 영재고 부모님들은 보통 내 아이 보면 눈이 높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어디까지, 일단 과거 애들, 영재고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울대요?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카이스트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대고, 그 다음에 연대나 또는 성대로, 성대도 왜 특정한 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술도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디까지 상위권 애들이 쓰냐면 성대, 한양대 정도 씁니다. 한양대 공대까지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원 성향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강자 논술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 수능도 거의 퍼펙트하고, 왜냐하면 학종 쓰고 논술 쓰고 수능도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려면 정말 내가 실력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냉정한 논술로 서열이 이석 선생님 존재하죠. 실력이 논술력으로 대학을 가죠. 네. 이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소위 친해진 계기가 논술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논술이 로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논술 채점을 선풍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추정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논술 준비를 잘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더라라는 게 저희 연구 결과였고 그걸 발표했지만 저희가 스몰 마우스라서 빅 마우스가 아니라서 저희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그 인연이 지금 이석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분명히 논술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위 대학 1년대까지는 상당히 강한 학생들과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아래쪽은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 좀 유리한 구조. 인원을 좀 줄인다 하지만 대학은 논술 전형에 대한 효용도 있어서 이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에서 연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주로 특목고 학생들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역시 일부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스펙은 이제 제품 설명서라는 말의 영어 말인데 학생들의 좀 경력을 의미하는데 외부적인 경력까지 입력해서 뽑는 전형 이렇게 이제 입시 구도가 되어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어떤 의미냐면 보시다시피 이걸 비교하면 참 좋을 텐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 논술 이것이 수시의 대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들에 있어서 그래도 이석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분명히 실력이 아닌 부분으로 합격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부분이 그런 게 많이 존재할지도 고민하시는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그게 비본질적인 거죠. 그런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게 지금 현실의 입시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상훈 부원장님이 마이크를 저처럼 가까이 대고 그래도 목소리가 들리게 잘 해주실 거예요. 저의 그 반려에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저와 지금 짧은 인연이지만 계속 연구를 거듭하는 그런 파트너인데요. 이상훈 부원장님께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붙었는가,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았는가 여기를 사실 논술이라든가 정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어떤 학생이 뽑히는지가 명확합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우수하고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붙게 되는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애매해요. 학생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수시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전형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연세대 보시면요. 특기자 전형이 900명대가 넘었었죠. 올해 풀어서 800명인데요. 그 밑에 있는 학교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심지어는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자를 970명 뽑아요. 근데 특기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를 뽑고 있죠. 내년에 또 이제 줄어들 건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특기자는 분명히 국제고라든가 과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많이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이 1차 합을 해요. 근데 1차 합을 하고 연세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중국 합격을 해서 우수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한 학생들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기자는 원래 특기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특기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고 학업학력 우수한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에 붙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특기자 전형을 좀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내년에 고3되는 학생들은 국제 계열의 특기자 전형이 내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나 특기 좋으니까 국제 계열의 특기가 좋으니까 이걸로 지원할 거야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 특기를 어떻게 학교 생활로 녹여낼 거냐, 서류에 녹여낼 거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발생합니다. 다른 학교들 이런 학교가 없어요. 연대 특기자만 좀 특이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논술이요.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올해 논술의 온도를 다르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연세대가 논술로 선발하는 가장 위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680명에서 40명 줄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경희대가요. 820명이었는데 50명 줄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논술은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화여대가 125명이 증가했어요. 자, 내가 남학생이면
이화여대 125명 늘어서 전체적인 학계가 똑같다면 나는 125명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들어가려고. 자, 그 중위과학교로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여대 신설했어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뽑는 논술 규모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느끼는 올해 논술의 그 치열한 정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크게 선발이라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그 감소폭이 워낙 작은 숫자기도 하지만 한양대가 322명에서 298명 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줄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게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10%가 줄었어요. 밑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0%가 줄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과전형은 논술의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것 이상으로 치열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짚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주요대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후에 사례로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요, 특징이 합격선이 아주 견고합니다. 해마다 뽑히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학생부라든가 제출되는 서류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거의 해가 바뀌어도 거의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가장 우수한 서류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 서울대를 볼 때는 사실 전형이 여기 학생부종합전형이 서울대가 지금 2,500명 정도를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 연세대가 971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붙는 학생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학생들의 그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를 하는 방식에 독서가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세대는 그렇지 않고 학업 역량 쪽이랑 심화 학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학교예요. 서류 평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약간 서류 앞에 한번 가능한데 자기가 지원하려는 전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약간 다른 시간에서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교육전형이 작년에는 영어 적용평가가 도입이 됐는데 영어가 쉽게 나왔죠. 거의 다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했고요. 일반고가 초강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균형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2명까지만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내신 격차가 엄청나게 전교 1등끼리 비교를 하면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 또 이제 지역이 소위 말해서 교육특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내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일반 전형은 합격자 분포가 일반고가 상당히 작습니다. 40%가 안 되죠. 근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베리타스 알파에서 매년 숫자가 나오죠. 한 4월달쯤 집계가 나오는데요. 서울에 많이 보낸 고등학교 순위 100개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 중에 일반고가 2개 내지 4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사고, 과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해마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이걸 바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괜찮습니다. 저기 지금 종합전형 2,500명 정도 중에 700명 정도를 지역균형으로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자, 연세대인데요.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2개 있는 학교죠. 면접형하고 활동수형이 있어요. 일단은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수시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이 면접형에 비해서 활동수형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1단계를 보시면요. 교과 50%, 비교과 50%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이. 근데 활동수형은 그냥 서류 100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지원할 때 전형에서 가장 피하는 전형들이 뭐냐면 내신 반영하기 있다.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저렇게 퍼센트로 딱 박혀있는 학교, 요런 전형들 많이 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죠. 네, 근데 이런 결과를 해서 면접형의 경쟁률이 작년에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저거예요. 면접형의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교과가 좋아서 통과를 했을까, 비교과가 좋아서 통과를 했을까, 이런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접형 1단계는 채점을 할 때 1등급이 교과가 1등급이면 50점 만점이고요. 1.5등급 48.5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등급 보시면 45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교과 50점의 평가를 보면 A 플러스가 50점이고 가장 이제 상위 학생이죠. A0가 45점이에요. 그러면 A0 딱 한 등급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죠? 자, 1등급에서 쭉 떨어져서 3등급 문화 학생하고 동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 학생 교과 1등급이고 비교과가 A-가 나왔어요. 비교과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가 3등급 나왔고 비교과가 탁월해서 A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역전하게 돼요. 가볍게 역전을 하게 돼서 점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5점 차이가 나요. 1등급과 3등급 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그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한 2등급 이내에 90%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원하는 학생들 안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내신이 훌륭했던 학생이 아니라 서류평가가 훌륭했던 학생들이 1단계 통과를 대부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일반고 학생들 중에 3등급대 학생이 면접형 1단계를 통과 케이스를 저희가 직접 지도한 학생도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형의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입니다. 아래쪽에 내신인데 1.25등급 이내 극상이죠. 그게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2등급 이내 정도가 한 90% 됩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2등급이 넘어갔으니까 그런 애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거기에 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오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2등급 안쪽까지 저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제가 4등급 때 정도 학생이 일반고 출신이에요. 특목고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저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출신고. 자, 이분의 지원자하고 합격자예요. 이게 파란 쪽 막대기가 지원자고요. 합격자 퍼센트가 지금 빨간 막대기인데요. 일반고가 인문계열에 보면 거의 90% 가까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붙은 학생들이 어떻게 됐죠? 거의 다 일반고 학생들이 붙었죠. 심지어는 지원할 거에 비해서 합격한 학생이 일반고가 더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그래프가 나왔고요. 일반고가 거의 90% 이상. 그럼 의대 치대는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는 그 자사고, 그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기자로 갑니다. 그런 학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요,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모집 전형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 모집 인원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가 있는데요. 요건 일단 재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인원의 4%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야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4.1대1 정도 됐어요. 근데 면접이 3배수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이 이제 수능 전에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면접을 보고 있고요. 고교 추천 2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된다고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5배수를 뽑습니다. 서울에서 5배수를 뽑는데 그 다음에 수능 그 5배수 안에서 수능을 못 맞춘 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경쟁하게 되는 인원은 한 2대1 정도가 실질 경쟁률이다라는 얘기를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고교 추천 2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2.7대1 정도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때문에 실제로 5배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이 수능 최저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한 70%대 정도 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수능 최저 만족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고교추천원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좀 편차가 있는데 의과대학은 수능 최저가 상당히 세죠. 40%가 안 됩니다. 지원하는 학생 중에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고교추천 투세요. 대부분 한 60%가 안 되죠. 한 55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자연계열인데요.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이 가장 낮고요. 좀 높은 대학이 뭐 정보대학이라든가 그래도 한 50%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수능 최저 맞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는 뭐가 특이하냐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4개 영역을 요구해요. 네, 4개 영역 요구하는 학교는 고려대 말고 없죠. 그리고 이제 면접 응시율하고 또 일반 전형도 보여드리는데요. 일반 전형도 대부분 말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3가지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전형 3가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지원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전형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자, 맨 왼쪽 거 보실게요. 고교추천원은요, 교과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비교과나 수능은 좀 수능 최저가 실제로 가장 낮게 요구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유리합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추천2는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보다는 교과나 비교과의 활동 우수한 학생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 전형을 보시면 일반 전형 수능 최저 상당히 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교과와 수능 쪽에 교과 내신보다는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뽑혔나 보여드리면 고교추천원에 저 빨간 거 제일 큰 게 일반고예요.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다 붙게 되어 있다. 내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학생들이 붙고 있고요. 저기에 이제 노란색이 자율고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고교추천2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과거 영재고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교추천2는 이 비율들이 좀 일반고의 비율이 줄면서 과거 영재고 특목고의 비율이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요 어떻게 됐죠? 지금 거꾸로 됐죠.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자연계는 절반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일반 전형은 거의 일반고가 30%대 정도의 합격률밖에 나오지 않는 그 양상하고 비슷합니다. 전형을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실제로 뽑히는 학생도 이렇게 뽑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기자 전형, 특기 있는 학생들 뽑겠다라고 했잖아요.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특기가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많이 뽑히고요. 결과적으로 과거 영재고나 하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특기를 평가받아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인데요. 대학이 지금 한 3개 정도 내려왔어요. 자연계는 그 위에 의치대라든가 과교원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면 거의 충원율이 폭발을 합니다. 자, 충원율이 237%, 256%, 1단계에서 3배속 뽑았다라고 하면 3배속 뽑은 거 거의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충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열 성균인대 전형하고 그 글로벌 인대 전형으로 2개가 있죠. 그래서 근데 성균인대 전형은 계열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사이즈가 큽니다. 공학 계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를 내가 지원을 할 때 성균인재 전형으로 할 거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할 거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공학 계열로 모집을 해요. 그럼 내가 화학 쪽에 선호를 하는 학생이든, 생물이 강하든, 물리가 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걔는 전공적 학생을 물리 잘하는 학생을 생물 잘하는 학생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성균인재 전형은. 근데, 글로벌 인재 전형은요, 학과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학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학과의 교수님들은 학업 역량보다는 우선적으로 전공적 합성이 좀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라는 강력한 의지예요. 심지어 그 중에 몇몇 학과들은 면접도 봅니다. 원래 이런 전형들이 성균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대부분이 면접이 없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공 지향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글로벌 인재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요. 성균관대의 추세를 보면 성균인재 전형을 약간 줄여가면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모집 비율이. 이렇게 충원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논술 전형은 자 성균관대 논술이
성균관대 논술 전형 위에 학교가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600명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합쳐도 한 1,500명 내외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논술 가장 잘 쓰는 학생 1,500명 안에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논술 전형 합격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비 번호가 거의 한 자릿수대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거의 뭐 3명 내지 5명 이내 쪽에서 다 수합이 끝납니다. 0명인 학과들도 상당히 많죠.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도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일반형이 있고 자기주도형이 있는데요. 연세대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반형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버릴 수가 있는 전형이에요. 이게 서류 접수를 수능 끝나고 나서 서류 접수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잘 봤다. 서강대 이상의 학교를 정시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시를 불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서강대를 이전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주도형의 경쟁률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현실적으로 나는 수시에서 서강대를 꼭 붙고 싶은 학교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형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형에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문계 경쟁률만 나왔는데 그 자연계 경쟁률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한양대인데요. 이게 한양대가 굉장히 전형을 잘게 찢어놓은 학교예요. 전공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조직 단위가. 대부분 보면 특징은 뭐냐면 한양대는 작년에 비해서 다른 학교들 다 수시 전형을 늘려가면서 정시를 조금 줄여가는 방향인데 한양대는 지금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모두 작년에 비해서 푹푹 줄은 학교고요. 네,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한양대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안 그래도 몰리는데 게다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커트라인이 1.0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시면 1.02, 1.08 정도인데요. 저게 평균치지만 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거의 저쪽에서 끝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한양대는 이렇게 좀 전형 설계가 극과 극인 게 많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대학은 상당히 높은 서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능 최저 의식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수능 최저 때문에 무의미해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한양대에서 모의 논술 같은 거 보고 나서 나 점수 잘 나왔는데 이렇게 자신감 가진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고요. 실제로 그 모의 논술의 난이도가 실제 논술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모의 논술 보고 자신감을 가져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 이게 그 내신 비중에서 지금 이제 서류 평가 비중을 늘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그 연세대 면접형에서 교과와 비교과 부분 중에서 비교과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유리했던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가장 큰 변화는 면접을 없앴습니다. 근데 미래인재 전형에 걸려있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만만한 수능 최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그 이화여대에 만약에 이걸 넣으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납치가 될 거를 우려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경쟁률이 좀 상상 이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전형입니다. 올해 특수한 상황이고요. 네. 논술 전형 그 여학생이라면 사실 다른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은 학교입니다. 125명 들었는데요. 다른 학교가 조금씩 줄거나 유지했을 때 125명 들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은 상당히 좀 하락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그 주요 대학들의 전형들 설계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붙는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저희 또 박은규 원장님이 해설해 주셨습니다. 같이 수고해서 박수 한번 좀 주시고요.
짚어드릴 거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요. 하버드 의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모금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AT가 올해입니다. 거의 최상이거든요. 하버드 의대 거기 수시가 있잖아요.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입학처장이 우수한 성적이 알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감사한데 학생의 학생부 거기도 서류가 있어서 봤더니 일단 학생이 3년 내내 헌혈, 미국도 헌혈이 있으니까요. 헌혈한 적이 없고 사회봉사활동한 기록이 없고 취미로 음악 감상 또는 그 기타 어떤 다른 활동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더라. 근데 우리가 의사를 뽑는데 의사가 봉사직에 해당하는 건데 헌혈과 봉사가 없는 그 기타 다른 활동이 없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 학생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의 모습인데요. 연세대학교가 면접평이라고 하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면접평에서 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한 학생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또는 한편 축하를 드리기도 할 건데요. 이 학생이 이제 저희에게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서 내신으로는 연세대학교에 승산이 없는 과거 같으면 그냥 광탈이 뭔지 아시죠? 광속의 속도로 탈락한다 이런 말입니다. 넣자마자 떨어지는 그런 내신이었지만 학생이 붙은 이유는 연세대 입학처장이 얘기해준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는 내신이 좋은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이 오고 꼭 학업 역량이 되는데 대체로 우리는 다 열심히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어떤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깨달음과 힘점이 분명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각오와 선학생을 뽑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만난 이 학생은 일반고의 학생인데 그러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분명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 학생이 받은 1등급은 2학년 화학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2는 생물 2하고 3을 선택했는데 모두 3등급이었습니다. 근데 3등급인 그 선생님이 적어준 말은 제일 처음에 많이 기억이 나는 게 화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고 명민하며 학문적 자질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얘기의 뉘앙스의 기재가 다른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놀란 건 이 내신을 기재로 뒤로 뻗고나가 아니라 이 학생이 교과가 아닌 선생님의 전달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닌 스스로 한 활동이었는데요. 1학년 때 주변에 있는 그 봉사 사회복지관에 가서 180시간의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쓴 대학은 연세대학교 쪽 가고요. 이화여대까지 해서 보건의료와 화생공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에 가서 화학 수업을 더 듣기도 하고요. 해보니까 봉사활동하니까 세균성 질환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신경절단 물질 이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약사가 되고 싶은 고민도 있었으나 본인은 직접 현장에서 사람을 돌보고 싶다 또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것까지 도달했고 책을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비록 2학년 3학년의 성적이 3, 4등급에서 오락가락했거든요. 뭐 하나 더 비학교 올랐다 이런 건 없었으나 분명히 이 학생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눈치 보지 않고 아마 어머니가 시켜도 1학년 때 시켰을지 몰라도 2,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꾸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학교 활동에 있어서 회장을 한 번 못했지만 부회장, 또 동아리 부회장 등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연대 면접평을 통과했어요. 저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1, 2등급이 아닌 학생이었다는 얘기. 전 처음에 봤을 때 학생이 내신을 보고 실망했으나 그 학생이 1단계를 통과했고 면접평에 가서 어떤 걸 했을까? 아마 걔는 면접에서 논리적으로 답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모르는 애들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갑니다. 이론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합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였고요. 활동 수형이 있습니다. 활동 수형은 약간 계산이 필요한 지원의 용기가 필요한 학과이기도 해요. 서류가 큰 비중인데요. 지난해 474명을 뽑았고 한 4,000명이 지원했습니다. 한 10대 1 정도 되겠죠. 10대 1. 근데 그 중에 3배수니까 한 1,500명 남았는데 최저 통과하지 못하거나 면접에 안 오는 애들이 한 1,000명 빠져서 마지막으로 남은 애들 투합까지 하면 한 860명 정도 됐습니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정도 돌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말 또한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앞서 말한 면접형도 있지만 이 활동 수형은 교내 활동 수형이거든요. 교내 활동의 우수한 점. 내 아이를 살펴보시고 이제 뒤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내 아이가 직접적인 경험과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가를 보시고 올해 연세대학교의 면접형 그리고 활동 수형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라 이런 겁니다. 뭐 이 방송이 이 설명회가 촬영이 되고 아마 유튜브에도 띄우겠지만 저희가 워낙 뭐 빅마우스도 아니고 큰 설명회도 아니고 아직 인지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널리 퍼지진 않겠지만 저희는 아이에게 이화여대 쓰는 것도 좋겠고 뭐 다른 학교 쓰는 것도 좋겠지만 뭐 부산대 치대도 쓰고 원광대 한의대도 쓰고 싶겠으나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린 면접형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혹은 차입상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의 권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 특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는 좀 북돋워서 진단받고 도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마무리인데 나의 전국적 위치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영역 6인 학교도 있고 보통 1, 2,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충족에 대한 걸 역시 보수적으로 보는데 시험이 쉬우면 아무래도 등급을 통과한 애들 동점자도 많겠죠. 그러니까 등급 달성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영어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상위 10% 애들까지 90점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직윤에서 영어 2등급 만든 애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지방의 일반고 애들은 3등급 2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교 1등이라는. 근데 시험이 영어가 쉬워서 최저 미통과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최저 미통과를 탈락한 애들이 줄어들었다 이런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떨까요? 등급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능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논술과 학종에 대한 판단인데요. 저희가 한 명 한 명에게 다 똑같은 걸 잣대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소개해드리는 4개의 사례를 보시고 짐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설문지 드렸죠. 설문지의 틈틈이 이 대학은 나의 관심 대학이 아니야. 그럼 바로 쓰세요. 어떤 걸 질문할지를 쓰시면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댓글 식으로 달아드리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논술학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가져가셔라. 저희는 다른 설명회와 달리 수치가 아니라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텍스트를 저희가 해치한 걸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향만 쓰면 불안하시겠죠. 정시로 가면 애들이 다 안정, 하향조를 하기 때문에 수시도 적정이나 하향 안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수시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챙기고 특히 입시 초보인 초보맘들은 꼭 요걸 챙겨서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수능 접수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해 수능 못 보면 끝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날짜 구분 안 하고 면접 일정이라든가 혹은 논술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서울대와 연대, 고대 날짜가 겹치거든요. 전형이 다른 유형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형들 위에 착오 없도록 모평 기반의 정시 예측하라. 말씀드렸죠. 앞서에 지원 자격 여부 확인하라.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대 면접형이라든가 고교추천 1, 2 전형은 재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중복지원이 가능 불가능이 있습니다. 연대는 특기작업, 면접이고 활동우수권 다 지원할 수 있지만 고대는 일반 전형, 고교추천 1, 2가 다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저 등급의 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어제군요. 어제 저희 연구원이 여기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얘를 어디까지 쓸까요? 얘가 목표가 어디야? 내가 학생 보니까 건국대를 쓰면 붙을 것 같은데 행정 쪽이 적절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최저 기준에서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뭐 이런 사탐은 4등급이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완성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겠더라고요. 이화여대 쓰면 좋겠는데 최저가 안 되겠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전략 혹은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대학별 고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한 부분, 그리고 수능 전이냐 후냐. 일반 합사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일반 합산 같은 경우는 모든 전형 요소들을 한 번에 더해서 합격생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형을 의도적으로 불합격할 수가 없는 전형이에요. 이건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전형도 거의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수능을 더 잘 보거나 정시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지원까지 하기에는 좀 아쉬운 타입이 되겠죠. 근데 이제 면접이 수능 후에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안정지원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수능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점수는 유지가 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대학까지는 만약에 다른 대학이 다 불합격한다면 이 정도 대학에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대학까지 고려하시라라는. 네.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하는 게 이제 하나는 쉽게, 한 사람 어렵게 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오늘 처음인데 좀 저희가 미숙하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형 준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합 전형 특히나 전공 적합에 대한 게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서 성균관대의 계열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정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강하게 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전공 적합성이 필수가 아니라 그게 강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로 어딜까요? 아무래도 인기학과겠죠. 인기학과는 필연적으로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면 금상첨화인 경우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지원도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통 지원하죠. 특별전형이라는 건 특기자 전형, 외부 스펙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말썽도 많고 부모의 개입도 있다라고 하죠. 내 딸이 승마를 잘하는가 이런 걸 따져서 특별전형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을 따져보는 거죠. 분당에 있는 학교의 내신 또 따기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공주 한일고 전교 2, 3등 애들이 내신이 한 2.23 나오거든요. 쉽지 않은 전형이고 교과만 보는 전형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공주 한일고 1등이라도 한양됐으면 1.2점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우리 이게 가장 비중이 높은데 전형 서류 준비 면접 이런 거 해보면서 면접을 하면 늘어요인데 하면 느는데 친구끼리 해도 아니면 학교에서 해도 아니면 학원에 가서 해도 한번 해보는 게 시뮬레이션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나 그 물렁증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처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맨 마지막이죠. 6논술이라고 해서 강남에서는 6논술을 주로 진행하고 논술에 보통 2학년 중반 혹은 3학년 초에 박사를 가기로 하죠. 이와 같은 수시지원 순서도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일정에 대한 걸 또 안내해 주셨네요. 친절하게 이상훈 부원장님 어제 밤새서 PPT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죠. 눈에 딱 보기 좋게 잘 설계해 주셔서 논술 전형, 술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어서 먼저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경험해 보면 이미 학생부 쪽에 그 여름 방학 전후로 해서 자소서가 거의 끝나는 추세고요. 저희가 지난해를 해보면 자소서는 여름방학 때 쓰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더 빨리 당겨서 여름 시작 전에 끝내자, 꼭 여름방학 초반에 끝내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학교에 가서 6개 써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준비해서 가셔야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해서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고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수능 전 면접, 수능 후 논술, 수능 전 논술 이런 걸 따져보셔서 6개의 조합을 꾸려가시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14일 날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발표가 나죠. 최저 기준도 따져보고요. 그리고 추합이 12월 26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를 보면 정시로 온 아이들은 위축에 위축, 좌절에 좌절을 겪고 정시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시까지 가는 기업 기본 일정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전달하신 것 같은데. 네. 이석 선생님. 네, 예. 그러면 저희가